반갑습니다. 저는 구닥다리가 되어가지고 다른 그림 자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니 또 대체적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림 자료는 잘 보지 않고도 잘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림 자료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 예의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림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제가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 대학원생들 주로 시켜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시도를 몇 차례 해보니까 잘 못하겠더라고요. 면벽수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벽을 보고 그림 보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마주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 자료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제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느닷없이 주최 측에서 수학과 최치원 설총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잊어먹고 미루고 있다가 강의 자료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요목만을 줄여가지고 2페이지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건 또 문장을 다 정리해서 쓰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남은 걸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또 과거에 있는 것을 따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시간을 많이 소요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벌써 경주에 와 산지 이제 6년째가 되는데, 만 5년이 넘었고 6년째인데, 여기 서학에 경주에 제가 70년대부터 경주와 인연을 사실 맺어왔습니다. 75년도에 그 황호시장 안쪽에 쪽샘이, 지금도 쪽샘이로 불리는데, 황호시장 그 안쪽에 그 37호분이라고 해서 고분이 있었습니다. 적성목화군을 남북으로 2개로 되어 있는 표형문이라고 그러는데, 낙타 덩어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남쪽에 있는 거는 60년대에 경희대학에서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75년도에 북쪽에 있는 것을 경북대학 박물관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발굴단 일원으로서 참여해가지고 경주에 15박 16일 한여름에 7월 22일부터 8월 6일 사이입니다. 한여름 15박 16일 동안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옛날 황남방 맞은편 길 건너였고요. 거기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황금마차라고 하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2층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안쪽에 들어가면 황호시장이라고 아시죠? 황호시장이 지금은 다 뜯겨가지고 흔적이 없습니다. 그때의 인연을 맺고 난 이후에 사실은 83년에 제가 대학에 전임이 돼가지고, 그때 이후에 1년에 한 20-30차례씩 답사라거나 회의라거나 등등해서 와 다니면서 언제 은퇴하면 경주에 와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앞서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행동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험이 있는 거하고 경험이 없는 말로만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신영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전 그 양반의 글을 읽어보면 참 이 양반 대단하다. 우리나라에 아마 이런 철학을 몸소 실천하면서 철학사는 해도, 나무 이야기는 해도
자기 철학을 하는 철학자는 제가 볼 때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분이 밀양 사람인데 부산 상고를 나와가지고 서울대학 경제학과를 다녔습니다. 졸업 이후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육군상한학교 교수가 됐는데 도중에 통역당 사건이라고 해서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징역을 한 20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오자마자 썼던 그 양반이 그 편지글을 모은 게 있는데 책 제목이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나와서 이렇게 2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싶어가지고 이제 그 경험들을 사서 제가 그때 봤는데 보면서 제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얘가 있는 지금 기억에 남아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 여러 종류 직업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집을 그리는데 누가 집을 그리는 거 보고 쇼크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도 그 글을 읽고 쇼크를 받았어요. 우리가 유치원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집을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십니까? 오케이. 이제 지붕을 이렇게 먼저 그리잖아요. 그게 미처 저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붕을 그려놓고 이래 집 모양을 그리는데 이 사람 옆에서 목수가 말이죠. 같이 그 간판에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 집을 그리는데 우리가 그리는 것하고는 거꾸로 그리더라는 거예요. 어딘지 아시겠죠? 밑에 토대에서부터 바탕에서부터 그렸나가 우리는 허황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림을 지붕부터 그리면 이걸 세울 수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왜 살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만났을 때 머리가 둥 깨는 게 이제 부처님이 우리가 선불교에서 참선하다가 머리에 한 박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사실 그때 이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구나. 그래서 그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경험한 게 소중하고 보는 관점도 내가 본 관점이 내가 본 게 다 옳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걸 정말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다종다양한 경험도 많으시고 또 사회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에 대해 가지고 안 짓는 사람이 뭐가 해봐야 이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대학에 있는 사람이 농사에 아는 것처럼 떠들어 사도 자기 허황한 이야기들일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느 때 물 주고 어느 때 씨앗 쓰고 어느 때 수확하고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참 저는 참 이렇게 실천하고 경험한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서 그때부터 제 느낌이 제가 보았던 게 제가 눈으로 보고 글로 읽었던 게 반드시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던 것이 반드시 옳다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고 반대편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여기 와가지고 경주에 들락거릴 때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될 것인가? 경주에 이제 어디로 가긴 가겠는데 사람들이 네 경주로 가는 거 맞나 아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의심도 하고 이래 왔는데 제가 정년 바로 1년 전에 이제 만 6년 전입니다. 6년 전에 내가 집을 과감하게 내놓고 팔았습니다. 1년 만에 집이
대구의 그 수성군대 2배로 올랐어요. 2배로 올랐는데 8억 집이 8억 3,300만 원인가 8억 3천만 원인가 얼마 받았는데 지금 아마 그는 17억 얼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우리 집 사람이 굉장히 억울해해서 이제 그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다시 곱씹어봐야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저는 대구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든 건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갈까 몇 군데 찝어 본 데가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놓은 게 이제 가능하면 남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남산을 바라보고 나중에 우리 애들이 좀 어릴 때부터 내 죽거든 따로 무덤을 쓰거나 이래 해서 이러지 마라.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내 뼈를 무덤을 남산에 가면 특별하게 그 인연을 제가 맺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신성이랑 남산 신성을 쌓은 거기다가 뿌려놓고 오며 가며 저 우리 아버지 뼈가 저기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만 하면 되지. 날 찾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뭐 그런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남산을 바라보는 경관이 가장 좋은 데를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주 요 강 건너 이쪽 편, 요 서천 건너편 이쪽으로는 여기 요 밑으로 내려가면 왜 그 율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율리라고 그건 이제 삼국 사기의 설신의 이야기로 널리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그쪽에서 가서 보면 저쪽에 그 남산 쪽이 제대로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이 풍수상으로나 위치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곳 마을이 바로 이 마을입니다. 이쪽에 그 중간에 싹 고분해서 저쪽하고 이쪽하고 있는데 저쪽은 갈 생각이 없었고요. 이쪽은 언젠가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몇 군데 평동, 남산동, 남산리, 뭐 그 다음에 그 남간사 있는데 그 탑동, 그 다음에 뭐 조양동, 뭐 요런데 요런 쪽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곳이고 여기에도 집을 계약하러 도와오고 이랬는데 10여 년 동안이나 제가 다니면서 제 마음에 드는 곳에 가면 주인이 도망가고 계약하러 갔는데 안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가서 살면서 찾아보자 이래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신라문화원의 진원장이 소개대회가 땅도 나왔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서 꼬셔가지고 경주까지는 경주하고 전혀 인연이 없거든요. 와기는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집을 사거나 지어가지고 가기로 동의해가지고 왔는데 여기 몇 년 살면서 점차적으로 멀어져가지고 이 거리가 있어요. 지금은 가자 그래도 단독주택에 가자 그래도 절대 그러면 이제 안 간다라고 이래가지고 제 실천을 못하고 아파트 빌려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특히 바로 옆에 서학이 있고 바로 옆에 서학동 고분군이라고 하는 그 신라 왕릉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신라 왕들하고 같이 더불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서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산입니다. 여기 왕경의 오악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왕경 오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신라 오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왕경 오악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낭산이 중악이라고 생각하고 서악은 토암산, 동악은 토암산, 서악은 선도산, 남악은 남산, 북악은 금강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여기는 말이죠. 이상하게 독특하게 여성들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절입니다. 이 선도산에 선도 성모가 살았어요. 중국 황제의 딸이 여기 날아와서 산신이 돼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지금 현재 팔부 능선에 가면 절이 하나 있잖아요. 상이 있고 거기에 그걸 만들어지기 전에 밑에 지혜라고 하는 스님이 살던 절이 있었는데 그 비군입니다. 비군이 꿈에 점지를 받아가지고 그 절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아시는 김유신의 누이동생, 큰 누이동생 보희가 있죠. 그 보희라고 하는 여성이 서학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오줌을 넣어 가지고 경주시가 완전히 왕경이 물에 잠겨 가지고 그 꿈을 자기 여동생 문희한테 팔아 가지고 그 꿈을 산 덕분에 여기 서학의 제1의 주인공인 무일왕 김춘추의 아내가 되고 여기는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무덤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상하게도요. 여기에 저는 그 여왕 중에 맨 마지막 여왕이 누구죠? 진성여왕입니다. 진성여왕의 무덤도 이쪽은 아닌데 저는 이쪽은 아닌데 이쪽 같은 이 모량 지역입니다. 이것도 모량 탁구 양구 사량부가 아니고 모량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항산이라고 하는 황산이라고 하는 곳이 무덤을 만들어서 이쪽 강 건너 방면에는 이상하게 이 여성하고 관련이 많은 그런 공간이어서 뭔가 이게 들어앉아 있는 모습이 포근하게 생겼잖아요. 여기 앉아서.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저는 이 풍수상으로 아주 기가 막힌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 전에 오래전에 제가 물론 선도산에 올라간 하도 오래 안 가가지고 한 달, 두 달 전에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경주시가지를 내려다 보자라고 해서 거기 올라가서 봤더니 아마 신라 사람들이 이쪽을 신성시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여길 만한 것은 남산이 가장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남산 자락의 이쪽 편 자락이 서남산 자락의 북부 이쪽이 신라의 핵심 세력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이쪽만큼 그곳을 잘 볼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참 새삼 느꼈습니다. 그 꼭대기에 한번 올라가 가지고 경주시가지를 보시면 남산이 보이고 남산의 서남산의 북쪽편 서남산 자리 북쪽편 신라 문화의 어떤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탁부 세력 사탁부 세력의 사량부 양부라고 하는 이 세력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가장 눈에 잘 들어와 가지고 좀 신기하다. 최근에 경주박물관에 가보셨나요? 경주박물관에 가보시면 옛날에 야외 화장실이 있던 곳에 요즘 커피점을 내놨어요. 커피점이 들어와 있는데 커피점을 제가 지을 때 여기가 정말 화장실이 일찍 없어야 되는 거고 잘 지어 놓으면 이건 엄청난 경관을 가질 거다.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 완성됐다는 걸 알고 중간에 가봤는데 가서 보면서 그쪽이 왜 참 특별한 곳이 될 거다라고 했냐면 거기에서 앉아서 보면 말이죠. 서쪽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서쪽인데 바로 펼쳐진 공간이 선도산이 눈앞에 이렇게 다가와 있습니다. 선도산이 있고 왼쪽편에 가면 백도산이 보이고 그 사이에 저 멀리 보면 단석산이 바라 보여가지고 아마도 저녁 무렵에 이 석양의 무렵이 기막힌 공간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완성되고 지난 주일에 제가 거기 가서 봤더니 유리창을 말이죠. 통유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경관을 다 버려놨구나. 그래서 나중에 선도산을 바라보려고 그러면 저녁 무렵에
거기 가서 바라보면 아주 멋진 경관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말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나와가지고 제 이야기를 엉뚱하게 끌어왔는데, 사실은 역사라고 하는 게 말이죠. 역사라고 하는 게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학문입니다. 기록. 기록이 없으면 역사는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들었다. 종교는 돼도 역사는 안 됩니다. 부처님 경기 불경에 보면 여시아문 나는 이래 들었다. 자기들끼리 놓여가지고 이러는데, 들은 것 가지고는 나는 이래 들었다. 아니다, 나는 이래 들었다는 게 불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다들 신약이죠. 구약은 오랜 전성을 그 전에 정리한 거고, 신약은 이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리 들었다 전승이 된 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래 들었다, 니는 그래 들었다,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논어가 누가 썼죠? 누구 책이죠? 공자님 책. 근데 공자가 지은 건 아닙니다. 짓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의 제자들이 20개 항목으로 나눠진 그런 제자들이 이래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공자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물었다, 이런 답변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이 기록으로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자님 언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상황에서 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당시 공자님의 행적을 이제 복원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 기록을 사실은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팩트. 기록을 근거로 해서 팩트를 찾아내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래 들었다, 나는 이래 들었다. 그 사람은 아침에 들을 때 나는 잠결에 들었을 수도 있고, 아침에 밥을 굶어서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면 그 기록은 다르게 기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기록이. 그래서 그걸 기록하는 사람의 눈을 이제 우리는 역사가의 눈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사관. 너무 이제 멀리 나가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까봐 더 안 나가겠는데,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크게 보면 팩트로 사실하고 사관, 역사를 보는 눈, 인식,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똑같은 일을 두고도 똑같이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제가 집을 지을 때 나는 집을 지붕부터 그리는데 저 사람은 바탕서부터 그린다. 입장이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같은 비슷하게 앉아 있어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기 계신 분은 집에 가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저녁에 뭐 돼지고기 먹을까, 안 그러면 뭘 국수랑 먹을까, 지금 생각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마치고 난 이후의 생각, 집에 가서 또 오늘 들었던 거 일기를 써도 다 다르게 쓰는 겁니다. 다른 각자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걸 이제 정치 경제학에서는 계급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계급적, 사회적,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가지고 모두 사물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같이 보면서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역사책에 한 권이면 되지라고. 한 권이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이면 천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어느 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한 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물이 있습니다. 한 컵에. 이거 바라보는 눈은 똑같이 씹어도 달라요. 내가 이 찬물을 마실 때 말이에요. 내가
목이 탈 때 이 반을 먹었다 칩시다. 반을 먹었을 때 뭐라 하겠나요? 내가 목이 탔을 때 찬물을 반쯤 먹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나요? 아, 반쯤 먹고 난 뒤에 보고는, 야, 벌써 반 먹었나, 이런 거. 틀림없습니다. 야, 이거 물을 아껴 먹었는데 벌써 반이나 먹었나? 물을 억지로 우리 물 먹인다 그러잖아요. 억지로 물 먹이는 한 컵 반쯤 먹고 나면 뭐라 하겠나요? 아직도 반이 남아있네. 아직도 반이나 남았나? 같은 한 컵의 물을 보고도 그런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각자 생각이 다르고 언제 어떻게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는 인간이 자기 눈으로 역사를 그래서 인간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흔히 맹모 삼천지교란 말 잘 아시죠?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삼천지교. 3번을 이사를 가면서 아들을 가르쳤다. 그게 이제 실제 사실이냐, 이제 한대부터 나온 이야기들이긴 해도 그게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내 놓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열에 불타가지고 오늘날 굉장히 강남 아줌마들하고 비슷해요. 아주 이제 찾아가가지고 맨 처음에는 무덤가에 있다가 그 장례 지내는 걸 막 이렇게 본받아가지고 안 돼서 그 다음에 시장통에 데려가가지고 시장에 있더니 장사를 흉내내가지고 안 돼서 이제 이 서당 옆에 가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맹자를 만들어냈다. 이제 이렇게 아마도 이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는 그 전에는 맹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맹자가 굉장히 혁명적인 사람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보면 맹자는 민이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왕도 민이 여민 동락에 민과 더불어 함께 하지 않으면 엎어질 수가 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물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왕은 뭐 해야 되느냐? 민을 보고 민을 대상으로 해서 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정근대 사회에 그런 생각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이야기는 주자 이후에 비로소 이 사서로서 정리가 주자가 주석을 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그 중에는 유학자들 중에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점차적으로 해서 사서라고 하는 틀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서 3경, 사서 5경 하고요. 그 전에는 3경, 5경이 경전이었고 이 이후에 가서 이제 맹자가 포함이 되는 사서가 유학의 교과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요. 맹자의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피해가지고 이사를 다닌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기 위해서 데려가가지고 무덤가에서 장례하는 모습을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해석은 뭐지?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이사를 다녔다 이랬는데 지금 해석 중에는 적극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찾아가서 죽음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 사는 거는 시장에 가잖아요. 사람 사는 치열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교육시키기 위해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그 교육이 내용이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까이 가서 교육을 받다고 이렇게 했다. 우리는 옛날에 맹모 삼천지교 교육만 정답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저는 이런 해석도 타당하다. 정당한 이해가 될 수 있다. 관점이 반드시 전자가 반드시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논어에 보면 말이죠.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이
기소부력을 물시의니라 표현이 있어요. 기소. 기소부력을 물시의니라 많이 쓰죠. 옛날에 이건 이 고등학교 뭐 교과서에 있는데 많이 들어 나와가지고 이건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말, 문장대라.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말을 물시의. 남에게, 요건 어는 이제 남이, 인하고 민하고는 원래 다릅니다. 민은 백성인데, 인민할 때 인은 이제 원래 지배계급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건 이제 계급이 민보다 이게 높은 건데, 남에게 시키지 마라. 지가 하기 싫은 일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게 이제 한문 문자의 이제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해석인데 요즘은 이건 해석의 문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이건 남이 자기가 아니고 남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을 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그 말도 그럴듯해요. 지가 하기 싫어하는 일 남은 안 받아들여. 이 계급 사회에서는 만일 이제 그게 맞는데 오늘날 사회에서는 말이죠. 남이 하기 싫은 일 억지로 시키지 마라.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본 내용하고 별로 상관이 없게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거는 역사라고 하는 게 다르게 해석이 얼마든지 되어질 수 있고 역사는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이 나름대로의 시각과 입장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뭐라고요? 그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게 역사의 3대 구성 요소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과거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살아간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역사가 인간이 없는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옛날 여러분들 국무총리 구성이 계급이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무슨 부가 있고 이건 사실은 말짱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니 무슨 부서라도 장관이 누가 되느냐,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거죠. 그 속에 누가 운전을 하느냐 같은 자동차라도 기능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소중하다. 인간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인간의 어떤 모습을 사실 찾아낸 사람이 말이죠. 동양 역사의 아버지입니다. 동양 역사의 아버지가 누구죠? 동양 역사의 아버지. 사마천입니다.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썼죠? 사마천이 사기를 썼습니다. 사기라고 하는 책은 정말 이 시기에 새로운 시각과 입장을 가지고 사마천이 자기 현대사, 자기 당대 역사입니다. 이 사람이 한나라 무제 때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때 역사까지도 썼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망오제 전설 시대까지, 사망오제 전설 시대부터 자기 시대까지를 썼습니다. 바로 무제라고 하는 시대는 뭐냐면 유학이 국교로서 우리 내려가기 시작했던 시대입니다. 유학자인 그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그 한무제에 의해서 발탁이 되었다가 쫓겨납니다만은 이 유학이 이때부터 중국에서 그전에는 이제 제자백가 사상이 나와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다가 그 다음에 법가가 진나라가 통일하고는
법가가 지배적인 사상이 되었다가 진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는 법가하고 유학이 서로 경쟁하고 이제 하다가 한무제에 들어와 가지고 법가 사상을 유학이 포용하면서 유학이 이제 동양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로 뿌리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유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전한 무제 때부터 이제 국교로서 채택이 돼가지고 우리가 법원왕 때부터 뭐를 국교로 채택했다고 그러죠? 이제 불교로 채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법왕 때 중국에서는 유학을 한무제가 이제 그 국교로서 채택하면서 동양에서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 시기에 살았습니다. 사마천도 살았는데 사마천이 아버지도 역사 저술가였습니다. 사관이었고 본인도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관이 역사 저술가가 된 공식 저술가가 되는데 이 사람이 19년 동안 들앉아가지고 나중에 사기를 쓰게 되는데 자기 친구는 아닌데 누구죠? 이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노와 싸우러 갔다가 붙들려 가지고 포로가 됐는데 포로가 된 이릉을 변호를 해주다가 사마천이 무죄의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거세형을 당하게 됩니다. 남자가 남자 구실 못하도록 당하게 돼가지고 이 사마천이 죽으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보면 말이에요. 자기 친구 임만이라고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글에 보면 돈이 있으면 무죄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난 돈이 없어가지고 50만 전 내면 난 풀려날 수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뭐 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자기 이만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글 속에 이제 나오는데 야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30여 년 전에 왜 누구죠? 뭔데 그 사람이 탈출해가지고 어디 서울에 어디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결국에 이제 인질로 잡아가지고 있다가 자살을 하는데 둘이가 자살을 하죠. 탈옥수가 돼가지고 할 때 그 유명한 이야기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돈이 없어서 유죄가 된 거다. 죄를 받은 거다. 그래서 유명해지게 된 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요거는 시대 불문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써서 유행을 하게 됐지만은 사마천도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40대 초반인데 궁형을 당했던 때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초반인데 남자고 아들이 있었어요. 남자구시들 못하는 걸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 에너지를 사실은 분노를 사기를 쓰는데 투여해가지고 사기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기를 아주 중요한 거는 말이죠. 여기에 사기가 기전체로 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기전체인데 다른 역사책하고는 이 책은 체제가 다릅니다. 근데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130권으로 되어 있는데 5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황제에 관한 일이 황제가 하늘의 명을 받아가지고 시간도 만들고 온 이 인간사를 다 주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도 주재하고 시간도 만들고 하늘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래
하늘의 아들이라고 그래. 누구?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조선 왕조의 명나라나 가가지고 시간을, 달력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시간을 주재하는 거는 말이죠.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을 대행하는 건 천자밖에 없고, 우리 그거 가가지고 받아와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달력을 만들지. 함부로 내가 달력을 만들고. 그런데 이제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시도들을 하지만은 중국의 조선왕조 멸망할 때까지 하늘의 이 별자리 점치고 하는 거는 전부 황제, 천자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모든 인간사를 주재하는 게 천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공간을, 전 공간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본기입니다. 본기. 그래서 본기, 황제가 하는 일이야. 그 다음에 황제 옆에 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친인척, 뭐 형제, 뭐 자매 다 들어있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공자도 여기에, 공자는 그런 관계도 없는데도 공자는 어디 들어있느냐면 이제 이야기할 열전 속에 안 들어있고 세가에 들어있습니다. 사마천이 얼마나 공자를 높게 평가해 줬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공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사랑입니다. 인입니다. 내 무죄가 조금이라도 사랑에 관한 생각이 있었으면, 사람에 관한 생각이 있었으면 내가 궁영을, 내가 죄진 것도 아니고 일흥이라고 하는 그 친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가까운 친구는 아니고요. 일흥은 같은 동료인데 그걸 변호했다고 궁영을 시켰던 게, 이 얼마나 한무제에 대한 이제 불평불만을 속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어느 때 목이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역사서술 체제와 그 편찬 속에 투영을 시킨 것이 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세가의 기록을 하고, 이제 본기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체제를 나누어서 지리, 그 다음에 경제, 관제 등들 나누어서 기록한 항목이 지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연표고 등장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열전입니다. 열전. 이제 열전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기에는 인간의 인간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열전. 이제 사기 열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볼 거는 사실은 사기의 열전 부분, 열전 가운데도 사마천이 특별하게 엄청난 공력을 들여가지고 명문장으로 내용 충실하고 이런 걸로 들어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 항목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속으로 지금 얼마나 아마도 그 돌멩이를 안고 있어가지고, 돌멩이도 사마천에게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을 겁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그걸 글로서 이제 체제로서 나타내니까 사마천이 쓴 사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것들이 투영되어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투영되느냐? 열전 속으로. 왜 황제만 하나 정치를 하느냐? 황제만 다 아나? 모든 사람들이 다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주체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역사를 기록할 때 이제 편전체인데 누구 이야기냐면 지배계급의 역사만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의식주를 만들고 생산하고 이런 사람 누구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머리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손발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만들어 나가는 사람. 그런데 역사의 주체자로서는 다 이 사람들은 제거해버리니까 앉아서 먹고 맨날 놀면서
우리들 같이 목을 치고 죽이고 하는 이 황제만이 왜 지가 다 독단으로 정치하고 결정하고 집행하에서 마음대로 하느냐. 이게 이제 유학의 본령에서도 어긋나고 이미 사마천도 유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사기라고 하는 책을 서술하면서 거기에 자기 생각을 투영시켰던 그 공간이 뭐냐면 열전이라고 하는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는 열전 전체가 130권인데 여기에 전체 130권 가운데 70권이 열전입니다. 70권이 그전에는 황제의 이야기 중심으로 천자 이야기 중심으로만 서술을 했는데 이제는 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숱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130권 중에 70권 속에 담아가지고 그려내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이 이거 정말 오늘날 눈으로 봐도 이게 굉장히 절묘한 문장이고 굉장한 거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보면 유학열전, 반영열전, 이제 간신열전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 열전에 들어가 있는 여러 인간 군상이 많잖아요. 인간 군상이 나누어 가지고 분류를 이래 해놨습니다. 오늘날도 도둑놈이 있고 도둑놈 중에 강도도 있고 살인범도 있고 선량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나눠지듯이 사마천의 사기 열전도 온갖 종류의 사람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분류를 해놨는데 그 중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게 사마천의 열전 가운데 쓰인 게 자객열전입니다. 자객열전에 보면 사마천의 사기 열전 중에 백미는 자객열전에 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자객이 되어가지고 내가 찌르고 싶다. 누구를 찌르고 싶겠나? 무죄라거나 이 얘기를 찌르고. 불행하게도 무죄보다 조금 더 먼저 죽습니다. 사마천이 먼저 죽는데 붓을 가지고 붓은 뭐보다 강하다? 칼보다 강하다. 사마천이 보여줍니다. 붓을 이게 이제 전범이 돼가지고 이 이후에 중국에서는 말이죠. 역사책을 쓸 때 국가의 공식적 기록은 전부 기전체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기전체. 그 효시를 이룬 게 사마천의 사기고 사기의 체제를 가지고 서서 모든 왕조사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와 야사 이렇게 구분 안 하는데 정사는 뭘 정사라고 그러냐면 기전체로 된 역사책. 이걸 정사라고 그럽니다. 그 정사와 야사를 집이 개인적으로 쓰면 정사 이런 게 아니고요. 각 왕조 시대 한 왕조가 멸망하고 나면 중국에서는 그 다음 왕조에 들어와 가지고 그 전 왕조의 역사를 정리하는 방식은 기전체로 된 역사책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전체로 된 왕조사를 정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의 중요성, 그 중요성 모든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발견한 사람은 바로 사마천이다. 그 전에 인간의 공자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인간의 중요성을 했지만 주로 지배계급의 입장이었고요. 숱한 인간들이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 생각을 했던 것이 사마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열전인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기전체로 된 역사책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이제 유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기전체 역사 정리는 우리나라에도 수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정리를 해서 기전체 역사 서술 방법이 지금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되어 가지고 남아있는 기전체 역사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국시대의 역사책, 삼국사기. 다른 하나는 뭐죠? 조선시대 들어와 가지고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를 해놓은 게 고려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고려시대 고려사는 삼국사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황제 이야기를 다루는, 고려왕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봉기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려왕의 이야기를 세가라고 해서 중국 황제의 제후국으로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대신 세가가 없고 본기가 있습니다. 이제 삼국사기 편찬 책임자는 누구죠?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이 경주서 태어났어요. 김부식이 경주서 태어나가지고 아들이 오형제가 있었는데 두 번째입니다. 김부식은. 마탱은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가지고 승리가 됐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들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개성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식으로 하면 그 어머니가 고려시대 장안 어머니 상을 받아가지고 뭐 상을 받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김부식 어린 시절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자기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에 경주의 모습을 사실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삼국사기는 신라의 역사가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자료도 많고 이런 것도 사실이지만 왜냐하면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는데 묘청은 고구려파거든요. 그래서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제1의 실권자가 돼서 은퇴하면서 삼국사기를 편찬을 하는데 삼국의 역사를 고구려 중심이 아니고 신라를 전면에 내세우고 사실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인데 요거는 형식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대등하게 다루고 있지만 내용상 들여다보면 신라 우위론에 서 있는 건 이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신라 우위가 아니다, 공평하다 오래전부터 논란을 해왔는데 김부식이 경주 김씨입니다. 어릴 때 경주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사는데 지 고향을 등지고 온 게 아니고요. 개성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관료가 되니까 어릴 때 이 생각이 적어도 역사 인식에 스며들 수밖에 없는데 이걸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쓰더라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삼국사기가 기전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열전입니다. 요거는 삼국사기 봉기는 신라 봉기, 고구려 봉기, 백제 봉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을 가능하면 신라 봉기 12권, 고구려 봉기 10권, 백제 봉기 6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과 관련해 가지고 유학과 관련해서는 역시 열전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봉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다음에 세가가 나오는데 세가는 여기 들어있지 않다. 세가는 들어있지 않고 그 다음에 연표, 표, 그 다음에 지 마지막에 열전인데 50권 가운데 열전이 10권입니다. 열전이 10권인데 이 점이 사기와는 차이가 나는 점이죠. 사기는 열전이 몇 권이라고 그랬죠? 70권. 130권 중에 70권이면 60%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요거는 50권 중에
열건임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일반 인간을 다루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욱 사기는 사마천의 사기보다는 좀 덜 진전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 오히려 엄청난 천여년 전에 썼던 사마천의 사기가 얼마나 굉장히 전진적이고 선도적인 역사책이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열건 가운데 대부분이 신라 사람들이고요.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희소합니다. 전체로 86, 7명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신라 사람들인데 요게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우뚝 선 존재가 하나 있어요. 10권 중에 혼자서 3권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나요?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이 80몇 명 가운데 혼자서 3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 얼마나 김유신의 비중을 두고 있느냐를 보여주죠. 봉기는, 신라 봉기는 12권인데 신라왕이 몇 명이죠? 56왕이잖아요. 56왕인데 혼자서 한 권에는 56 나누면 5명 들어가나요? 5명 정도 들어가잖아요. 12권이니까. 5명 정도를 묶어서 한 권을 다루는데 5명 왕이 들어가면 문무왕만은 혼자서 2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문무왕하고 김유신하고 이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신라 삼국 통합하는데 그래 이 삼국 사기도 신라의 삼국 통일을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문무왕을 혼자서 2권 다루고 김유신을 10권 열전 중에 3권이나 차지하도록 했던 그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그 나머지 7권의 가운데요. 일반 아주 보통 사람들, 뭐 효녀, 효자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역한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거기에 6권에 보면, 6번째고, 50권 중에 46권에 보면, 유학자가, 이거 유학자라고 하는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삼국 사기에, 사마천의 사기에는, 유자가 열전이라고 붙여놨는데, 타이틀을. 여기는 전혀 그런 걸 붙이지 않고 사람 이름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46권, 열전 10권 중에는 6번째 권이 유학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이 중심인데, 여기는 본문에는 세 사람의 유학자를 다루고 있는데, 첫머리에는 강수입니다. 강수. 강수라고 하는 인물은 아시죠? 강수라고 하는. 근데 어디 가가지고 강수라고 물어보면 이 경주 사람은 아는데 다른 시골 사람들은 강수를 잘 모른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강수도 모르나? 교과서에 없다고 그래요, 요즘. 옛날 교과서는 있었어요. 그래? 그건 강수 없는 거는 사실 잘못입니다. 강수라고 하는 인물이 원래는 고령계통의 대가야 출신의 인물인데 멸망돼 가지고 신라에 왔는데 여기서 몸살고 어디로 삼일을 당했냐 하면 지금의 충주에 삼일을 당해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 멸망 대가야의 유민이 대가야 멸망하고 신라의 투항에서 들어와 가지고 충주에 삼인당에서 살았는데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기억 속에 들어있는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딱 있습니다. 있는데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우르주입니다. 이 둘 다가 아마 이 두 사람은 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혈연적으로
강씨나 우씨가 아니고 이건 성은 알 수가 없는 인물들입니다. 이건 성이 아니고요. 이름이니까. 진흥왕대에 투항해서 진흥왕이 아마 이쪽으로 사민을 시켜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강수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이 사람의 여기 바로 옆에 무등군이 있는데, 무등군 중에 이쭉 무등미 전체 몇 분이 누워 있죠? 몇 분이 누워 있습니까? 옆에 나란하게 형을 갖추가지고 산에 막 이래 있는 사람 말고 이렇게 4분, 1분, 2분. 그럼 몇 분이죠? 7분이죠. 4분. 그룹이 위에 4분, 중간에 1분, 밑에 2분. 근데 요 4분 가운데 핵심은 누구냐면 중간에 있는 이분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요 중간에 있는 요 분이 주인공이에요. 요 무등군 전체를. 이건 내 이야기를 길게 할 겨를은 없는데 이분이 그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무열왕, 태종 무열왕 김춘추와 관련이 있는 이 무등군을 조성하는 것도 사실은 이분이고, 아래 무덤의 2분도 이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아래 편 2분 중에 한 분은 김유신이라고, 김인문이 아니고, 대신 김인문의 무덤은 이쪽 오른편 자락에 여기 왕릉 비정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쪽에 이 집단들하고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인물이 올라가 보면 이쪽에 한 30기 정도 있죠. 이거는 여기 신라문화원에서 정비해가지고 저쪽 넘어가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보다는 등급이 좀 떨어져. 무덤 큰 것도 있어요. 크게 쭉 해가지고 저 넘어가면 이제 충효동까지 이어지는데, 이 무등군의 핵심은 여기 중앙부에 있고요. 오른편에는 자그만 게 없습니다. 큰 것들만 있는데 관계 있는,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 있는 사람들의 무덤이고, 저쪽 편에는 혈연은 먼데 작은 무덤들, 큰 무덤들이 이렇게 저 밑에 내려가면 장산입니다. 장산 뭐 토총하고 몇 개 발굴은 됐는데, 이 중에 핵심은 태종무열왕인데, 태종무열왕은 사실은 그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뭐 태종 상통일 어쩌고 저쩌고만 하는데 그런 인물이 아니고, 이 인물은 당나라 태종이다, 내가 태종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만큼 내가 신라의 태종이다라고 하는 걸 내세웠습니다. 나중에 당나라에서 왜 태종 너 마음대로 썼느냐라고 했을 때, 당나라 태종이 가장 중국 역사상에 가장 빼어난 황제 한 사람을 꼽는다면 당태종을 꼽습니다. 그 왜 당태종을 꼽을까요?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 알아본다는 건 능력을 알아보고, 능력을 알아보는데 내한테 도움 줬느냐, 요즘 째째하게 정치하는 놈들하고는 다릅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느 사람이 필요한 존재인가, 적재적소에 맞아. 내한테 적이었어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내 편으로 받아들였어. 이거는 당이라고 하는 제국을 위해서, 당의 민을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받아들여서, 당태종이 말이죠, 부처의 이만큼 기가 컸을 거예요. 비판의 이야기를, 그게 방금 말한 정관의 치라고 그래서 비판의 이야기를, 왜냐하면 내 한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위징이라고 하는 인물. 위징은 철저하게 당태종의 적대 세력입니다. 수나라가 무너질 때 저 산동 지역에서 반발하던 반군이었고, 나중에 당과 경쟁을 하다가 사로잡혔습니다. 사로잡혔는데 당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능력을 인정받았어.
당태종이 자기 형과 동생 싸울 때 형의 편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도 형과 싸워서 형을 죽이거든요. 그래도 그걸 끌어다가 당태종이 아주 비판적 이야기를 위징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끌어쓸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당태종은 그 인재를 보는 능력, 인재를 발탁해서 쓰는 능력, 그래서 정관의 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초기에 당나라 건국의 그 주도자이기도 했고 자기 아버지를 물론 이제 밀어냈습니다. 밀어내면서 고구려 공격에는 실패했지만 주변에 위협이 되는 세력들을 전부 다 제압을 해가지고 기반을 갖추었고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가 나중에 실패하면서 돌아가면서 앞으로 고구려 원정은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유언을 남겼어요. 이제 나중에 결국에 안 되니까 이제 백제를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신라의 당태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인물이 김춘추였습니다. 이 문무왕도 당태종을 당나라에 갔으니까 만났을 가능성이 실제로 기록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당태종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 바로 김춘추입니다. 아마도 김춘추보다는 한 5살인가 많은데 그 인물을 이리 알아본 거죠. 당태종. 저는 그래서 무열태종이라고 하는 묘호를 가지게 된 것은 김춘추가 죽으면서 시호는 무열왕인데 당태종이라고 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난 무열왕 자신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태종이 직접 만나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난 신라의 태종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어요. 태종 무열왕도 사람을 가려낼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김유신이고요. 김유신하고는 이 두 사람은 다 비주류입니다.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이기 때문에 동지로서 뜻이 맞아가지고 김유신과 뭐 혈연 관계가 우선이 아니고 이 사람은 신라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뜻을 맞출 사람이 누구냐? 김유신입니다. 이때의 뜻이 뭐냐 하면 신라 사회를 끌어가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불교가 아니고 이제 유학이어야 한다. 유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은 공통 분모를 가졌습니다. 통일 이전에 신라 지배 이데올로기가 뭐냐? 불교였습니다. 불교식 왕명시대, 법흥, 진흥, 어쩌고저쩌고 하는 불교식 이름이거든요. 살아있을 때 이름 왕명입니다. 이거 대신에 이것 가지고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의 동향을 잘 알고 유학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사람 춘추라고 하는 게 역사책 이름이에요. 춘추라고 하는 완전히 전형적인 유학식 이름입니다. 유신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유학자, 북조 유학자 이름입니다. 유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뜻이 맞춰져 가지고 김춘추가 마지막에 자기 혈연 관계도 있고 동지고 이제 실권자지만은 마지막에 베팅하는 게 말이죠. 660년입니다. 이거 백제와 전쟁하기 전에 말이죠. 바로 직전에 금강인지 김강인지 상대등이 있는데 상대등이 사망을 해요. 그런데 김유신을 상대등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요 상대등이라고 하는 자리는 귀족을 대표하는 가장 주맥이 되는 자리인데 신라의 전통 귀족들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라 생각했는데 요 사람은 신라의 전통적 진골 귀족이 아니거든요. 배척당하는 소외자 비주류였습니다. 이 비주류를 뭘로 했냐면 상대등의 자리에 앉히는 신라 사회 자체를
엎어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대단한 상대등을 임명하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쟁 과정에 이제 제거를 해 나갑니다. 전쟁과 이 제거하는데 수십 년 세월이 걸려요. 나중에 문무왕대 물론이고 신문왕대까지 정치적 반대 세력 김춘추가 만들어내 놓았던 틀이 이는 비주류를 주류화해 나가는 본인이 비주류거든요. 주류화해 나가면서 만들어내 놓았던 제일 작품이 김유신이고 그 다음에 여기엔 등장하지 않지만은 원효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냥 원효는 뭐 계속해서 김춘추의 그 과공주, 요습공주 뭐 저거만 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보지 않고요. 그 딸을 주고 이 존재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원효는 비주류 중에 비주류입니다. 이 사람은 왕경 사람이 아니에요. 경산태생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경산에서 자랐습니다. 경산에 자라고 성인이 출가해가지고 자기 집을 절로 만들고 거기서 태어난 밤나무 그 꼴, 사라수 아래 너를 꽂혀가지고 절로 만드는 겁니다. 뒤늦게 출가해서 성년이 돼가지고 왕경으로 들어오니까 왕경이 이게 뭐 굉장히 이미 틀을 먼저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적대적이고 배타적으로 나왔어. 거기 왜 뭐 건강경 강의하는데 어디 나중에 뭐 훔쳤다거나 뭐 배척당했다거나 이 사람이 나중에 환속하게 되는 것도 이런 형태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에 환속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존재를 김춘추가 파악해서 자기 딸하고 연결시켜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원효는 비주류 중에 비주류인데 발탁을 해서 기존에 있는 귀족 중심, 지배층 중심의 불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시장에서 돌아가면서 나무함이 타볼만 해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제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에 이건 원효라고 하는 인물이 끼쳤던 기존 불교하고 다릅니다. 불교를 이제 순수한 대중의 그 종교로서 바꿔 나가는데 기여를 했는데, 요거는 김춘추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제가 이 강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강수라고 하는 인물은 뭐냐 하면 문장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고, 유일하게 외교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 그동안에 당나라와 교섭하고 하면서 외교 문서를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의 외교 문서라고 하는 거는 이래 뭐 문관사림이나 뭐 이런 데 쓰여있는 걸 보면 말이에요. 이 내용이 뭐 황당하고 중국 신화전설상에 나오는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온갖 것 동원하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게 아니고 고사성어 쓰듯이 한두 마디로 있는 구사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는 말이에요. 글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최치원이 이제 그런 흉내를 많이 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최치원이 국내 사람들 읽으라고 비문 쓰는 게 아니고요. 중국 사람 읽으라고 글을 쓰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읽고 충분하게 소화하고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문장을 이래봐, 야, 거기다 비문에 줄을 달지 않으면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 위해 주도 달기도 단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 당시에는 외교 문서를 중국 당나라하고 주고받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무일왕 김춘추가 당나라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병력을 다 준비해가지고 백제를 치야 되겠다. 나이 이제 60이 다 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공격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 인문을 이제 파견을 하는데 문서를 작성을 하게. 그 문서를 마지막
백제를 쳐달라고 친다. 우리도 전쟁하니까 거기에 쳐주세요라고 해서 당나라 고종 앞으로 외교 문서를 보내는데 작성을 했던 인물이 강수입니다. 그래서 강수를 김춘추가 보고 각별히 대우해서 임나 출신이라 하는 임선생, 각별하게 선생이라고 그럽니다. 선생이라 귀하를 내가 늦게 만난 게 후회스럽다. 뭔가가 일찍 만났으면 당나라 외교에서 백제 일찍 결판을 냈을 텐데 그렇게 칭찬하는 1년 뒤에 이제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수가 보낸 걸 가지고 둘째 아들 기빈문이 외교 문서를 가지고 가서 그건 물론 이것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기보다 당나라의 그 필요성 때문에 문제 때문에 병력을 보내오지만은 실제로 이제 백제를 연합해서 공격해가지고 멸망시키는데 이 이후에 강수는 여기에 20여 년 더 서울에 살다가 나중에 그 부인이 같이 왔다 갔다 고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신문왕대에 사망을 하는데 요 사람이 신라 유학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국학을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가지고 처음 들어갔던 게 국자감에서 교육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와가지고 국학을 만듭니다. 국학을 만드는데 이때 전쟁이 치열해져가지고 전쟁 때문에 제대로 체계를 갖추지 못하는데 국학이 만들어진 건 신문왕 2년, 682년에 들어와서 일인데 이 강좌를 담당한 사람이 강수였습니다. 그 국학의 체계를 마련해가지고 유학의 교육을 담당해서 유학을 습득하고 익힌 사람을 관료로 양성하는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강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효, 강수, 김유신 이 사람은 김춘추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역사 속에 어떤 뛰어난 인물로 자리매김될 수가 없었던 인물이고 저는 김춘추라는 인물이 이거 정말 사람을 보는 안목 해안이 있어서 통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인재를 발굴해서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측면에서 통일했기 때문이 쪼아가 아니고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김춘추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강수와 함께 유학의 이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젊은 사람입니다. 국학이 세워지면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설총입니다. 설총은 누구죠? 원효의 아들입니다. 원효의 아들인데 아마 원효 만난 걸 계산을 해보면 이 설총은 659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658년, 59년의 태생인 것 같은데 주로 활동하는 것은 이제 신문왕대, 그 다음에 신문왕대, 효소왕대, 성덕왕대 요 시기에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3명 중에 삼국사기 열전의 유학자를 다루고 있는 3명 중에 강수가 한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설총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있는 인물이 시대는 뒤떨어지지만은 최치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설총은 말이죠. 아주 뛰어난 인물인데 주로 국악에서는 역사학하고는 좀 다릅니다. 국악에서는 이 사람이 뭘 했다고 하죠? 이두를 만들었다. 이런데 이두를 만드는 정틀입니다. 이두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두를 종합적으로 행정문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두를 통일 이후에 고구려 백제도 포섭해가지고 전체가 다 문서로서 통일돼야 되니까
통일시킬 때 전체 구주 5서경제를 실시했잖아요. 같은 지방 행정 아래에 있는데 문서 체계가 다르면 안 되니까 이두 체계를 고구려 이두가 있고 백제계통 이두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열전에 보면 구경 9개의 유학 경전을 신라말로 읽을 수 있는 틀을 갖추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두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국악에서는 이두를 이때부터 설총이 만들어가지고 이두의 기원이랄지 이두의 출발을 8세기부터 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전혀 잘못된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이두는 말이죠. 6세기 초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초부터 이제 신라 경우에 요 냉수립이 그다음에 봉평비 하는 이런 비문에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명할산성비, 남산비 이런 데도 다 이두문이 나타납니다. 적성비 등등에서 이런 데 이두문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국악하는 사람 이것도 안 보고 무조건 거기에 필히 한번 꽂혀니까 수십 년 동안 설총 이두를 만들어가지고 8세기를 넘어가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비문도 6세기라고 하는 비문도 그건 비문이 그때게 아니고 8세기다라고 하는 저는 쇼크를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어요. 국악하는 사람들 이거 학문적 기초가 너무 안 돼가지고 새 자료가 나오면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했던 건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설총이 이두를 만들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상국사기 열전을 제대로 읽어보지를 않았어. 거기에 보면 성덕왕하고 신문왕이 물어봐가지고 화왕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정치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라고 해서 거기도 요점은 뭐냐면요. 사람을 잘 가려서 쓰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은. 그리고 이 사람은 이두를 우리말로 하면 그 구결입니다. 구결, 한가, 이두 이렇게 다르죠. 다른데 이게 이 사람은 이두 체계를 정리하고 구결을 이제 한문으로 된 걸 토시를 따라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 거고 이두를 발명하거나 이두를 만들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의학에 뛰어난데 원효가 가지고 있던 의학적 재능을 원효는 의학적 재능을 뛰어넘어서 이제 철학적인 그 바탕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그 중에 의학만 떼내가지고 비중이 굉장히 커진 사람이 설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총은 상사기에 보면 설총이 비문을 많이 지었는데 어릴 때 그 김부식이 봤을 것 같아요. 설총 관련되는 비를 거기에 보면 열전에 보면 설총이 비문을 지었는데 지금도 여기 흔적이 있다. 그러나 오래돼가지고 낡아서 잘 안 보인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연구자들 아무도 주목을 안 해. 최근에 여기 남산동에서 비가 하나 나왔죠. 신문 봤습니까? 그건 공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비의 일부인데 오래전에 그 남산리에서 발견된 또 다른 조각입니다. 또 다른 조각인데 그거는 이제 태종무열 아마 그 8세기 말 9세기 초엽의 비인 것 같은데 공순이라고 이 사람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태종무열왕의 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남산동 그 무슨 절이죠? 그 연불사 남산리고 인근에서 이미 옛날에 발견이 되었던 비편 세 개가 발견됐는데 새로 발견이 하나 되어가지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총이 쓴 비문도 여러 개 있는데 지금도 고려 인종 때 12세기 전반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대단한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총의 흔적은 말이죠. 감산사 미륵 아미타 조상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감산사 미륵 아미타 조상기에 보면 그거 아주 소중한 자료인데
지금은 여기 없고 중앙박물관에 가면 미술실의 핵심 부위에 아주 두 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상의 광배에 보면 하나는 719년, 하나는 720년, 미륵상은 719년, 아미타상은 720년에 쓰여진 건데, 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가지고 저를 감산사를 만들고, 감산사 저 밑에 나물산 아시죠? 지금은 별 볼품 없게 형질 변경이 너무나 많이 돼가지고 수십 년 전에 갔을 때 하고는 수십 년 전에 이제 다녔는데 경주에 와가지고도 제가 여러 차례 갔고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어디 갔는데 정말 옛날에 운치도 없고 불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안타깝다. 거기 그 비구니 스님이 너무나 열정적인 스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좋지만은 나는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야 이거 옛날에 처음 왔을 때 이런 경관이 이거 완전히 없어지고 몇 번 갔더니 거기에 저걸 공사를 하더라고요. 공사를 해서 그게 탑을 이제 새로 정비 한 달 좀 되기 전에 갔더니 이제 완공해놨는데 거기에 유명한 숙목사 비가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상의 덩어리에 보면 이제 김지성 혹은 김지선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720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 1년 뒤에 그 불사하고 1년 뒤에 사망을 해서 그 불상을 아미타불을 만들고 그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말미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 한문으로 전형적인 한문으로 되어 있다가 뒤에 가면 말이죠. 마지막에 이두문이 나와요. 이두문이 나오고 이 글을 쓴 인물이 남아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일연이 말이죠. 경주 지역을 답사를 하면서 이거를 보고 뺏겨 쓰다가 번거로우니까 다 안 뺏겨 쓰고 자기 필요한 것만 이래 뺏겨 쓰면서 이제 잘못 뺏겨 쓴 항목도 있고 이랬는데 거기에 일연이 문장을 옮겨 쓰면서 이두문을 옮겨 썼는데 이거 일연이 솔직한 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거기 우리 보면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지금 봐도 이거 돌아가셨다. 고인성지 고인을 옛 사람을 이루었다 죽었다 이런 뜻인데 그리고 거기 보면 이거 이 김지성의 화장을 하고 이걸 동해안에 헌지변이라고 하는 곳에 뿌렸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한문 문장으로 돼 있고 뒤에 이두문이 들어가 가지고 이건 전형적으로 설총이 전체 문장도 쓰고 그 밑에 이두문도 설총이 썼던 겁니다. 남아총 이렇게 돼 있는데 설총이 나이 계산해보면 이때 한 60 정도가 됐는데 간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는데 이 문장을 보면 함부로 누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니고요. 설총이라는 사람이 나이 60이 돼가지고 한문을 쓰고 마지막에 이걸 썼던 굉장히 소중한 자료로서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설총에 관해 가지고는 상공사기 10전 중에 46권 중에 일부 나오고 그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감산사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910년대에 조선 종독부로 가져갔다가 중앙박물관으로 되어가지고 그 작품도 아주 뛰어난 작품이고 특히 미술사에서는 만들어진 절대 연대가 나오기 때문에 619년, 620년 나오기 때문에 미술사의 양식론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가지고 이거보다 뒤늦나, 이거보다 빠른가 저는 굉장히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미술사 하는 사람들 이야기 별로 신뢰를 안 둡니다. 그냥 과학성이 없어. 예술성은 뛰어나도 뭐 증명하고 이런데 보면 글쎄라고 하는 정도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현혹시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학원 미술사는 역사 가는 사람은 대화가 잘 안 돼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라는데, 미술사 하는 사람은 양식이 됐고, 양식이라고 하는 게 복고풍들 많이 있잖아요. 넥타이 옛날에 말이죠. 큰 거 있다가 좁았다가 중간도 있다가, 저는 그래서 유행 안 따라가고 한 중간점만 늘상 하는데, 어떤 데는 넥타이 큰 거 있다가 넓었다가 쫙 좁혀졌다가 이런데, 그거 가지고 연대 판별 안 됩니다. 그런 그 기준 가지고는 판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년, 중국에서는 말이죠, 작품에 거의다가 명문에 문장을 써놨습니다. 이거 이제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불상을 만든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고구려 때 6세기에 거기 들어와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거의 없어졌어요. 이건 감산사 미륵암미타 조상기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자료고, 여기에 설총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치원입니다. 최치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최치원의 이야기다. 이런 최치원은 제가 사실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기 계신 분들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주에 경주 최씨다 어쩌고 해서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긴 이야기를 이건 이야기하려고 하면 최치원은 워낙 양이 방대하고 많아가지고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고요. 아주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저 아버지가 최견일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요 최견일이라고 하는 인물은 방금 말씀드린 그 숭복사, 감산사였지만 숭복사, 대숭복사의 그 비문에 이 최견일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대숭복사 비를 최치원이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그게 흥강왕 때인데, 흥강왕 말년입니다. 그걸 먼저 짓게 했는데, 너 아버지가 숭복사의 원성왕릉을 이제 정리를 하고, 내 숭복사를 중창하는데 너 아버지가 여기에 일을 맡았다. 그래서 흥강왕이 니도 여기에 기여를 해서 너 아버지가 관계했으니까 비문을 써라. 대숭복사 비문을 쓰라고 그랬는데, 이듬해 흥강왕이 사망을 해요. 사망하고 난 뒤에 한 10년 지나고 씁니다. 쓰는 최치원이 글을 쓰는데, 최치원의 흔적은 개원필경집이나 이런 데 남아있지만은 실제로 비문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삼비명이라고 해서 비문이 4개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실물로서는 3개만 남아있어요. 실물로서. 하나는 충남 보령에 가면 어디죠? 성주사 낭회하상 무염, 낭회하상 비에 보면 거기에, 그건 아마 비문 중에 분량이 가장 많고 가장 큰 비입니다. 그건 아주 대작인데, 어쩌면 무염하고 최치원은 같은 뭔가가 통하는 그 육두품 무염이라고 하는 인물은, 육두품이 달리 육두품이 아니고 원래는 진골 귀족인데 족강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덕난이라고 되어 있어서 덕난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진골하고 육두품 사이에 신부이다 이런 건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육두품의 일명으로 보는 전통학설이 맞다고 보는데,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젊은 연구자들이, 지금은 이제 젊지도 않습니다만, 덕난이 진골을 해서 강등되었던 육두품 위의 등급이다 이런 주장하는데, 여하튼 거기에 육두품으로서 최치원이
동병상련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고. 다른 하나는 봉암사에 하는 지정대사비가 있습니다. 지정대사비는 요거는 왕경 출신인데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조금 일찍 사망을 하는데 거기 지금 이제 그 다음에 하동상계사에 가면 진감선사비가 있습니다. 요거는 최치원이 유일하게 말이죠. 비문을 짓고 쓰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요. 그 사람이 전주 출신인데 원래 채씨입니다. 채씨인데 최치원이 말이죠. 같은 씨거든요. 같은 성씨니까 우리 채씨는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면 산동에서 왔다. 최치원이 스스로 중국 사람의 뿌리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제 최씨는 산동에 가면 말이죠. 제1급의 귀족이 산동의 최씨입니다. 당태종이 그 성이 뭐죠? 이시잖아요. 이시인데 수대 이전까지는 이 별 볼 일이 없어요. 이시가. 그런데 수대의 북조에서 원래는 혼혈입니다. 선비족 피하고 한족 피가 혼혈인데 점차적으로 이제 가서 마침내 황제의 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족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정리하라 하니까 그때 이제 이 당태종 생각은 이 산동이 제일 위협적인 세력입니다. 산동이 누구냐면 공자도 나오고 맹자도 나오고 산동이 그 인구가 지금도 물산이라거나 인구라거나 이게 굉장한 곳이 산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딱 보니까 이시하고 대등하게 올려놨으니까 당태종이 야 이거 다시 정리해라라고 해요. 300 몇 개의 성씨를 정리를 하는데 물론 이시를 제일 최고로 치고 자기 조상 세계를 어디 갖다 붙이냐면 노자에 갖다 붙입니다. 노자는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조차도 잘 모르는 이런 인물인데 이입니다. 노자에 갖다가 붙여가지고 노자의 후예처럼 하면서 그래서 도가를 막 치겨 세우고 이 고구려에도 신라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보면 쓰면서 최씨의 이야기를 하면서 최치원이 우리 최씨들은 산동에서 와가지고 수나라가 고구려 원정할 때 와서 일로 왕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당나라에 중국의 뿌리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하주의적 사고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흔적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개는 실물이 이제 남아있는데, 실물이 없어지고 비문만 남아있는 게, 대승복사 비입니다. 비 내용은 남아있어서 이게 정리가 된 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철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녀들의 교육용으로 최치원의 비를 묶어가지고 성녀 교재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비명 이름을 사산 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후에 이 비문에 대한 주석서가 많이 달려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비문을 탁본해가지고 나로 교재로 쓰면서 주석을 어떻게 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거 줄을 달아가면서 막 써가 주석서는 많이 남아있는데 비실물은 없어진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입니다. 이런 대승복사비는. 그런데 옛날 한 15년 전쯤에 제가 경주시 보고 이랬습니다. 엉뚱한 복원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산비명 가운데 중요한 비가 대승복사비인데 비문의 내용을 아는데 샘물이 없는 유일한 비다. 그 현장에 원래 탑도 있고 기부도 있어요. 기부는 경주박물관에 갖다 놨거든요. 쓸데없는 거 복원하지 말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공무원들고 했더니
나중에 보이 저거 해가지고 누구한테 의뢰해가지고 비를 결국에 이제 그 복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면 모습을 복원은 100% 정확하게 복원할 수가 없어요. 실물이 없어가지고 전체 탁본이 또 없고 이래서 대충의 내용을 넣어가지고 그게 띄어쓰기도 잘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문제는 있지만 하여튼 형식은 갖추는 복원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원성왕릉이 있죠. 이제 거기 원성왕릉에 관해 가지고 삼국유사에도 거기 그 문장이 좀 잘못돼 가지고 그 제치원의 비가 있다 뭐 저거지 거기 헷갈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원성왕릉에 있는 게 아니고 원성왕릉의 원래 이름 그 괴릉이잖아요. 괴릉은 70년대까지 그 주인공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조선 후기에는 그건 문무왕비다 이래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자료를 무태심하게 봤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거기에 보면 숭목사비에 보면 말이죠. 그게 원래 곡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그건 자기들 그 외가 쪽에 외가 쪽 집안에 김문양인가 하는 자기 그 원성왕의 외가 쪽 그 외삼촌인가 뭐 이렇게 무덤이 있었는데 무덤의 장지도 있고 이런 거를 이 풍수를 가지고 이렇게 땅이 좋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대토를 하고 돈을 줘가지고 이 무덤을 이 절이 있었어요. 그 절 옆에 보면 바위가 있죠. 바위가 생긴 모습이 고니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고니 곡 그래서 큰 새 고니 곡 그래서 곡사라고 붙였는데 이걸 옮겨 가지고 지금의 그 숭복사 쪽으로 옮겨 놓고 여기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무덤을 만들 때 거기에 풍수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흥강왕대에 가가지고 경문왕대, 흥강왕대 무덤을 재차 정비를 합니다. 이 무덤을 자기 원성왕의 후예들을 새롭게 단결을 도모해가지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일을 경문왕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성왕릉의 재정비 작업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뭘 하느냐면 곡사를 새롭게 또 중창을 해요. 이 곡사를 중창하고 난 뒤에 이 이름을 대숭복사라고 지은 거는 흥강왕이 와가지고 짓고 지으면서 최치원으로 하여금 네가 비문을 작성해라 라고 해서 대숭복사비가 쓰여지게 되는 게 그 내용상의 그 요지입니다. 그동안 유무자들이 얼마나 이거 소홀히 해왔냐. 이거 논란할 것도 아니고 비문만 제대로 보면 말이죠. 그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숭목사비에 나오는데 지금은 괴릉이라고 조선 후기부터 괴릉이라고 불러왔는데 지금은 원성왕릉이라고. 근데 그 가서 보면 지금도 또 괴릉 입구 버릇이 이래 됐는데 이것도 뭐 고쳐져야 할 대상의 하나입니다. 사실 그 최치원에 관해 가지고는 거기에 이런 김부식이 있었 열전 마지막에 굉장히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 비문들을 통해 가지고 계엄필경집도 있고 비문을 통해 가지고 최치원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천재적인 인물이고 현란한 사람입니다. 현란하고 비문을 쓰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지 싶어가지고 신라식의 한자 말도 있고 용어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아기, 아해 뭐 이런 거 나오고 중국 사람, 당나라 사람이 잘 모를 텐데 이거는 우리가 아이를 가리킨다. 이런 주가 있어요. 몇 섬이는 신라 말을 써가지고 한문으로 표시하면 뭐 섬을 가리킨다. 몇 한석, 두석을 가리킨다. 우리는 오히려 아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어떤 비더라 보면 중국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봐 그걸 뭘 의미하느냐면 자기가 쓴 글이
거기 뭐 긴 거는 5천자, 3, 4천자 되고 하니까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이걸 다 또 사본을 탁본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자기 관계 때문에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주어서 자기 문장을 과시를 하는 거죠. 거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현란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중국 문화의 기본 바탕이 엄청난 이 축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읽어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중국 사람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유학적 소양을 가지고 오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은 8세기에 제가 이제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당나라에서도 신라를 군자지국이라고 그렇게 성덕왕대 불렀고 신라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자기 나라 자기 경주를 뭐라 할게요? 이거 경주를 말이죠. 스스로 오늘 시간이 없어 이 이야기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경주를 신라 사람들을 일각에서 동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고려 시대부터 동경에는 굉장히 전혀 엉터리고 이건 신라 사람들이 8세기 때부터 스스로를 동경이라고 했고요. 그건 뭐 내가 아니 이제 신라 사람들이 스스로 동경이라고 했고 당나라에서는 신라를 군자지국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사신을 보낼 때 함부로 보내지 마라. 경전을 읽고 시문에 능하고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가려가지고 정사는 경전을 밟고 시문에 능한 사람을 가려서 뽑고 부사는 가서 신라에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뽑아서 시문을 경쟁시키고요. 시문을 와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또 바둑 두는 사람은 바둑 시합도 여기 와서 했습니다. 근데 왕으로서는 말이죠. 지금 방금 최치원의 그 사삼비명 중에 승복사를 설악한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죠? 흥강왕. 흥강왕은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상사기에 보면 한 번 보고 읽은 건 다 기억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왕으로서도 유일하게 그거는 저기에 지정대사비인가 보이는데 저 낭야상비에 보면 거기 보입니다. 왕이 말이죠 비문을 지었습니다. 신묘사라고 상주에 지금 상주에 있는 어느 신묘사라고 하는 절인데 그 절의 사적기를 왕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을 보고 경주에서만 찾지만 이건 아주 획기적입니다. 왕이 비문을 사적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당시 같은 시기에 비문에 나와요. 최치원이 쓴 비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여기 혹시 상주 가까이 갈 길이 있으면 신묘사 있는 사람 좀 찾아다니면서 아까 이제 설총이 쓴 기록이 나오니까 신묘사 비문은 흥강왕이 써가지고 흥강왕이 책 보면 다 암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선종 성녀들이 기구할 때마다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왕이 불러다가 토론하고 이래서 이 사람이 나이 한 30대에 사망을 하는데 시대를 잘 만났으면 조선의 정조와 같은 군주가 되었을 법했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두 분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그냥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